네, 그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노조에서 한 교육을 재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게 되면요, 국제정세를 보게 되는데요. 노동자가 왜 국제정세를 알아야 되냐? 지금 국제 정세에서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 노동운동이 어떻게 나아갈 바를 시사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러시아는 이 천연가스를 유럽에 압도적으로 공급하고 있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또 러시아는 원유는 세계 3위의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 밀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도 역시 이제 세계 수출에서 비중이 높은데요. 옥수수가 우리가 사람이 옥수수를 별로 먹지 않죠. 그래서 옥수수가 무슨 관련이냐는데, 옥수수는 사료의 주 원료입니다. 그래서 옥수수 값이 오른다는 건 이제 사료값이 오른다는 거죠. 사료값이 오르면 그 사료를 먹는 돼지고기 값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이 돼지고기 값이 올해 20%가 올랐다는 겁니다. 또 러시아는 그 비료를 질소를 기반으로 한 이 비료의 수출국인데요. 역시 이제 이 러시아가 비료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제 해바라기를 비롯해서 시장 가면 이제 식용유가 해바라기가 제일 많죠. 이 식용유의 재료 각종 두유죠. 콩기름 이러한 것들을 역시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희귀금속, 이런 희귀금속은 주로 배터리나 그다음에 반도체에 사용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휴대폰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서방이 이 러시아의 그 원자재에 관한 제재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거기에 반발해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를 항구를 봉쇄하면서 밀 수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빵값이라든지 밀가루값, 이제 국수값 같은 게 많이 그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오르면 과거에 뭐 서울에서 대전 갈 때 기름값이 뭐그 15,000원이 들었다면 이제 18,000원 등. 가만히 앉아서 노동자들은 이제 3,000원을 뜯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4인 가족이 이제 짜장면 먹는데 과거에 2만 원이 들었다면 지금은 뭐그 24,000원이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가만히 앉아서 4,000원의 임금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하반기에 더 심화될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 왜냐하면은 식용유나 원유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비축량이 있는데, 이러한 비축량이 떨어지면 현재 국제 가격이 오른 상태, 이 가격이 바로 국내 가격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이 더 심해지고 그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도 하락합니다. 이미 스리랑카 같은 데는 이제 그 물가 폭동, 식량이나 에너지에 관한 물가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에도 물가가 8.3%랍니다. 4월 달에. 그래서 41년 만에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물가가 오르면 노동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생계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체 협약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만 사측을 상대로 한 단체 협약에서 제대로 된 근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나토에 미국이 포함되어 있죠. 나토 대 러시아의 대결 관계가,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어떤 암묵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북은 또 역시 이제 이러한 그 러시아와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게 하면서 이러한 진영 대립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은 이러한 이제 미국이 이 유럽에서 러시아와
이런 대리 전쟁에 빠져 있는 사이에 그 틈을 노려서 이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이제 제7차 핵실험도 할 것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 이러한 미국의 애봉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 중국, 북 이러한 동맹이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진영 대립에서 이제 3차 대전의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2차 대전을 보더라도 경제 블록화, 진영 대립은 세계대전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이 공격용 무기를 포함해서 무한정한 재래식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러시아가 재래식 전쟁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러시아가 전술 핵을 중심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할 경우에 전술 핵 무기 사용은 전략 핵무기 사용으로의 유혹으로 나가기 때문에 핵전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 자신이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뿐 아니라 이 한국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 지원,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동참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윤석열 정부는 친미, 반중, 반러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쟁이 확전된다면 미국이 이 파병을 요구할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 노동자의 동생이나 우리 노동자의 자녀들이 이 병사들이 이 파병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 정세는 노동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이 국제 정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세계 정세는 과거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순서로 됐죠. 이러한 3자 구도에서 러시아가 푸틴 시대에 러시아가 국력을 회복하고 있고 중국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추월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이 필요한데요. 기존의 동맹이 나토라면 새로운 동맹이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중국은 국경 분쟁을 두 차례 걸쳤기 때문에 미국은 인도를 자기 편으로 땡김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인도가 영어권 국가로서 영국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서방식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치 동맹, 민주주의 동맹에서 인도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는 중국과는 적대적인 관계지만 러시아로부터는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등 또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하는 등 러시아하고는 우호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인도를 그 러시아로부터 떼어내서 완전히 러시아와 중국에 대립하는 그러한 동맹에 인도를 견인하려고 하는데요. 인도는 아직까지 중립적인 지위에서 러시아의 그 폭락한 그러한 원유를 도입하고 있는 등 실리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어서 향후 미국의 그 동맹에 가입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그 바라봐야 되는데요. 최소한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에는 이미 가입을 했다. 쿼드가 그거죠.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여기에는 이미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인도는 향후에 그 인구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능가하는데요. 이후에는 그 세계적으로 그 인적 자본이 평준화되면서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이 국력이 이 순위가 정해질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향후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거나 능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인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는 소련을 계승한 전통적인 적국이 되겠고, 중국은 과거의 협력자에서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경쟁자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군사력이 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반면에 경제력은 지금 갈수록 밀리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으로
후퇴하는 경제력을 지탱하는 방식. 그래서 지역 전쟁, 대리 전쟁이나 군사 분쟁을 야기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제 체제 피로도를 높이게 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체제의 불안성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에 줄 설 경우에는 그러한 경제 리스크가 유발될 수 있다. 위안화 경제 리스크라든지 루브라 경제 리스크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러 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로 이제 러시아를 흔들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등 유럽에 대한 그 경제적 영향력이 있는데 미국이 이러한 그 에너지에 대한 러시아의 대유럽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패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사이좋게 미국은 서비스라든가 고부가치 산업을 하고 중국은 값싼 상품을 만들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중국의 값싼 상품을 받아들이면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이제 분업 체계를 해왔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크게 보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분업 체제에 같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땡기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그 중국과 소련이 국경 분쟁을 했죠. 이럴 때 미국이 중국에 가서 소련과 중국이 전쟁을 할 경우에 우리는 중국 너희 편에 서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자 이렇게 되면서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중국이 이 중공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 서비스 산업에 대해 진출하게 되면서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국내에 굴뚝 산업이 중국과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화이트 칼라를 블루 칼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그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산업 분해 체제는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 그리고 미국 국내 여론에 따라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군요. 또한 중국은 엄청난 14억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 소득이 올라갈수록 소고기라든지 회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러한 고급 소비재의 부족을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이런 데서 이제 자원 쟁탈전을 미국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중국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원이 바로 미국과 서방도 써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놓고 미국과 서방이 중국과 쟁탈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 함대 수는 이미 그 미국의 선박, 미국의 군함수를 능가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이 10대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10개의 사령부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이제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한 대에 불과하고 중국은 2대입니다. 2대인데 3, 4년 만에 한 대씩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2030, 40년에는 이제 2040년 이후가 되겠죠. 항공모함 대수에서도 미국을 능가하겠다. 이미 그 항공모함의 건조 기술이라든가 능력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엄청난 경제력을 기반으로 1대1로 새로운 현대식 비단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상과 육로로 해서 그 과거의 비단길처럼 유럽까지 더 나아가서 이제 아프리카나 중남미까지 이 경제적 진출을 합니다. 주로 그 나라의 인프라, 사회 간접 시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이제 친중적인 노선을 취하도록 하는 거죠. 주로 자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친중국 노선을 취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중국처럼 많은 돈을 쓰지 못하죠. 그 대신에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내세워서 전 세계를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로 나눠서 민주주의 국가의 동맹, 가치 동맹이죠.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110여 국을 모아서 했는데 이러한 가치 동맹으로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제 기후 협력과 같은 부분에는 이제 협력적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이제 그 그리스 로마나 영국이나 이러한 것을 이어받은 백인 기독교 패권 국가, 제국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백인 기독교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적은 뭐냐면 이제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가 붙어 있죠. 이 유라시아의 단일한 제국이 나타나는 것.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단일한 제국이 나타날 때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거기에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라시아가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되는 것을 막는 게 이제 미국이나 이제 기독교 백인 제국주의 세력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를 통일할 수 있는 세력은 세 세력입니다. 중국, 러시아, 그래서 이슬람. 그래서 이 세 세력을 각각 분열시켜야 되는데요. 이 세 세력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특히 이슬람의 경우에는 중동에 이슬람 제국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해서 이슬람 세력을 분열시키죠. 그래서 이미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친미 국가, 이집트도 친미 국가죠. 그다음에 이란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미 국가. 그래서 중동에서 잊을만 하면 뭐 이라크 전쟁이나 이제 아프간 전쟁을 일으켜서 이러한 이슬람들이 통일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되는 것을 차단해야 되는데요. 이미 트럼프 시대에 경제적인 문제에서 반중 노선을 해서 중국과 경제 전쟁을 시작했는데 바이든에 와서 중국과의 경제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와 사실상 간접적인 대리 전쟁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밀착시키는 것을 차단한다는 이러한 미국의 외교 목표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의 현재 정책이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문제가 많은 거다. 키신저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는 소련 시대부터 해왔던 균형 정책을 하고 있죠.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러시아로 축소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러시아를 봉쇄, 현상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대러 균형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과거에 그 소련에 속해 있던 독립국가 연합 쪽 이러한 나라들을 통해서 러시아가 유럽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러시아 주변의 나라들을 친미 국가화하는 것, 그래서 러시아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이 이미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것,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것, 이거는 이제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의 경제력을 봉쇄 정도가 아니라 중국의 경제력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이제 중국은 아시아에서 그 지정학적으로 봉쇄를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경제력을 훼손시켜야 된다. 중국의 경제에 타격을 줘야 된다는 거죠. 강한 롤백 정책, 강한 압박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호주, 미국, 나토, 한국 이렇게 해서 친미 동맹을 확대하자는 게 미국의 이제 전략입니다. 이래서 이제 동북아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동북아에서는 이제 경제 공동체 경쟁이 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공동체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공동체가 추진되고 있고, 한국은 이제 그 사이에서
뭐 눈치를 보고 있는데 윤석열 시대에 와서는 그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호주 이렇게 해서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공동체에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사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은 대만 남중해 한국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소수 민족이라든가 홍콩 문제, 그 다음에 민주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부각하면서 중국 체제의 피로도를 높이는 그러한 정책을 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역시 이제 동북아에서 대립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소원은 그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는 겁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존재하는데 한일동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일동맹이 미국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일동맹, 한일군사동맹이 되지 않는 것, 한일동맹 되지 않는 건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나 독도와 같은 영토 분쟁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미 그 한국과 일본이 뭐 지소미아 이와 같이 이제 그 군사 동맹 가고 있지 않냐 그러는데 군사 동맹이 된다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듯이 그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듯이 일본 군대가 한국에 주둔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군, 미군, 일본군 이 세 개의 군대가 연합으로 작전을 하고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것. 이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드는 게 미국의 꿈이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동맹이 되지 못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독도가 이제 돌섬에 불과한데 왜 독도 문제를 싸우냐. 군대 위안부 문제로 굳이 싸울 필요가 있냐. 빨리빨리 해결하라. 이런 압박을 줬었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100억이라는 돈을 받고 군대 위안부 문제를 타결을 하고 지소미아 한일 간의 군사정보 협정을 맺은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입니다. 또한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성격의 4개국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의 4개국 군사안보 체제인 쿼드에 한국을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의 유사시에 중국과 대만이 군사 분쟁을 하고 미국이 거기에 개입을 할 때 역시 이제 쿼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도 거기에 포함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이제 대만에 전쟁이 일어날 때 군사적으로 개입하도록,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나토가 원래 나토는 이제 냉전 시절에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도록 한 건데 현재 사실상 소련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죠. 러시아가 뭐 유럽을 침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조건인데 그 이후에 나토는 여전히 존속하면서 미국의 중동 침략 정책에 가담을 했죠. 중동 정책에 가담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국의 퀸 에리자베스 항공모함인가 이것들이 이제 한국 근해에 와서 훈련을 하죠. 그러면서 나토를 아시아에 배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의 나토와 아시아에서의 그 친미 군사 동맹체, 즉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이걸 유럽 나토와 연계시켜서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를 하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유지하고 그러한 군사적 힘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의 경제적인 지배도 유지하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가장 핫한 이슈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이거는 여러 군데서 이제 달았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아직도 강한 군사력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를 해서 경제적인 추락을 지연시키려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건설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군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즉 대리 전쟁.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 전쟁을 치르는 거죠.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발생했고 중국에 대한 대리 전쟁은 이제 대만 전쟁이 되겠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그 유럽 연합에도 가입하고 싶어 했고 나토에도 가입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 공존하고 싶었습니다. 엘젠 시대도 그렇고 푸틴도 그랬는데 미국이 그걸 다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를 공존 대상으로 보지 않고 러시아의 지배력, 그죠? 동유럽이든가 중유럽에 대한 지배력, 이러한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서방과 함께 유럽연합이나 나토에 가입하는 걸 거부한 겁니다. 또한 이제 소련이 무너질 때 러시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토를 동진시키지 않겠다. 중부 유럽이나 동부 유럽에 나토를 가입을 하지 않겠다는데 그걸 번복하면서 폴란드나 그다음에 리트비아 이런 거죠. 이런 나라들 소련에 속했던 나라들을 나토에 가입을 시키면서 심지어 이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켜서 러시아 국경 근처에 미군을 나토를 주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여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에 러시아가 저항을 하면서 이 예방 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개입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동서는 서로 권력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서부는 유럽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럽 연합에 가입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유럽 연합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유럽 연합에 가입하려면 친러적인 정치 경제 체제를 친서방적인 체제로 바꾸라고 요구를 했고 이러한 서부의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친서방적인 경제 정치 체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하게 되면서 이제 동서부가 서로 갈등 가게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친미 서부는 두 차례 대선 결과에 불복을 하고 결국에 2014년에 신나치 세력이 무장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권력을 찬탈하면서 러시아와 친한 동부에서 인기가 있던 정부를 전복시킨 후 이 동부 특히 크림반도에서 반발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 이제 독립 내전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서부를 내분을 조장하고 현재까지도 이제 무기와 정보를 지원하죠. 그래서 그 러시아의 장군들이 러시아의 장군들이 사망하거나 그다음에 러시아의 그 주요 무기죠. 모스크바 함인가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공격받는데 그러한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미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에너지 패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하고 그 대가로 미국이 자국산 원유죠. 미국이 세계 제1위의 원유 생산국입니다. 세일 원유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원유 생산국인데 러시아의 그 에너지에 대한 영향력을 미국의 에너지에 대한 영향력으로 하기 위해서 유럽에 대한 에너지 패권 경쟁의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항해서 전면전을 통해서 친러 정부를 수립하려다가 이것은 실패하고 현재로서 이제 동부의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한 명까지 살아남을 때까지 러시아와 싸워라. 대신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무한대로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체 유럽에 엄청난 양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전쟁은 이제 미국에게 이런 이제 군사
수요를 증가시키고 또 대리 전쟁의 당사국인 러시아를 약화시키면서 실제로 자기네는 이제 참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전에는 이제 소극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타켓으로 삼는 나라는 제3세계의 권위주의적이면서 반미 정부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같이 권위주의 정부라도 친미 정부는 이제 그 눈을 감아주는데 반미 정부의 경우는 이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친미 정부로 전복시키는 그래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확산시켜서 친미 정권을 세우게 하는 그래서 이러한 그 반미 권위주의 독재 정권은 반공봉쇄의 희생양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동부 세력이 집권했을 때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야누코비치 정부가 바로 이제 그런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나토의 동진을 중단을 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존중해서 중립지 대화를 하면 되겠죠. 한국에서 똑같죠. 지금 한국에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해야 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교역량보다 중국의 교역량이 더 많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군사 주권을 틀어주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한국에서는 안보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의 충돌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경제적인 그 영향은 다 이제 아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러시아가 그 해외에 달러 자산이 약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에 4천억 달러가 동결이 되면서 러시아가 돈이 있으면서도 이제 미국의 국제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추방당함으로써 국가부도 사태의 우려가 있고 러시아가 만약에 이제 부도가 된다면 연쇄적으로 채권국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나아가서 이제 인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달러 체제가 아닌 대안 체제를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진전이 없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1% 정도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이제 2.5%가 될 거라고. 장기전이 되면 이러한 것들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가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이와 같이 이제 친미와 친중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친미와 친중이 대립하고 있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친미를 노골화하게 되면서 이제 남북 문제도 대미 관계에 종속되면서 남북 문제가 더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남북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는 겁니다. 트럼프 시대 보듯이 갑자기 그 북과 대립하다가 갑자기 북과 정상회담을 했죠. 이와 같이 남북 관계는 그 남한의 그 의사보다는 미국의 의사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이해관계를 갖냐의 문제. 다만 미국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노동자 민중의 그 대미 투쟁, 미국에 대한 투쟁, 반전 평화 투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북은 미국과의 대립하는 상태가 있는 동안에 여전히 이제 전시 공산주의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핵 무장과 경제 건설을 같이 하겠다는 이러한 것들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베트남처럼 전쟁 가능성이 사라질 때만이 이제 북이 핵무기를 폐기할 거다. 그 전에는 이제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과 북이 수교를 하고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북에 미국인이 뭐 최소한 뭐 몇만 명이 이렇게 상시적으로 거주한다면 미국과 북은 전쟁이 불가능하겠죠. 그럴 때만 가능하다. 미국은 중국을 통해서 북에 압박을 넣어서 핵무기를 폐기하려고 하는데 실패했죠. 실제로 중국은 북에 대해서 꽤 강한 통제력이 있지 않고 또 중국은 북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 상태, 그러니까 북은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고 미국은
북의 핵무기를 핑계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는 것, 이러한 상태로 진행돼서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은 그 한일 군사 동맹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반일 투쟁은 뭐 민족주의 투쟁이라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민족 감정에 호소하는 반일 투쟁은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을 깨는 대미 투쟁입니다. 반일 투쟁이 이 대미 투쟁이라는 거죠. 현재 그 보수 세력, 친미 세력, 자본은 한반도 냉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동계급의 이제 정치 세력화를 차단하고 있죠. 아무리 노동운동만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없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즉 자신의 정당을 통해서 제도권 정치에 진출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냉전 취재, 국가보안법이 바로 이런 것들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보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한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어떤 지식, 그죠? 양심, 이러한 것들에 종사하는 이 교사와 공무원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중심인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냉전 투쟁,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이제 정치 투쟁뿐만 아니라 경제 투쟁이죠. 냉전이 종식되면 그 통일 비용과 분담 비용이 감산합니다. 통일 비용은 이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인데, 남과 북의 격차를 해소하는 비용이 이 통일 비용이 되겠죠. 통일이 빨리 될수록 이것이 이제 적고, 분담 비용은 국방비와 같이 남과 북이 분단돼서 생기는 비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냉전이 붕괴됐을 때 노동자는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갖게 됨으로써 대정부와 자본에 대한 교섭력,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제 정세가 되겠습니다.